철학에 관념론과 유물론이 있죠. 관념론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현실의 물질세계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유물론은 물질세계가 일방적으로 관념의 세계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시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10번째 챕터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에서 제국주의의 등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9번째 챕터군요. 제국주의와 산업혁명, 제국주의의 등장. (19세기) 약 100년 동안 구서구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의 행렬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산업화의 물결이 각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감에 따라 선진 산업국가와 후진국가 사이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제품의 원료를 공급할 나라와 생산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시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다. 이 다툼이 곧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민족 국가들 사이에 곧 민족 경쟁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으므로 한 나라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와 믿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르짖으면서도 속으로는 승리를 위한 잔인한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서 저마다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도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 이것이 유럽의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제국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6세기 이후 18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세계로 진출한 것을 구제국주의라고 부른다. 19세기의 해외 진출은 신제국주의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제국주의가 왜 유럽에서만 일어나게 되었을까? 특히 19세기 후반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산업에 필요한 원료 확보, 제품을 팔기 위한 시장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이유로 식민지가 요구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19세기 유럽은 기술 발전에 성공해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그 힘을 겨루었고 그 결과 식민지를 차지했다.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원료 공급 또는 물건을 파는 시장의 역할에 그쳤다. 식민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식민지 사람들은 정복한 국가의 언어를 익혀야 했고 그래야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훈련돼 있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미개인들에게 기독교를 믿게 해 각국 식민지들이 가졌던 전통 신앙을 차츰 기독교 신앙으로 정복해 나갔던 것이다.
전통과 문화 수준이 낮은 식민지에서는 기독교가 점차 그 나라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탐험가들. 아프리카는 19세기 유럽이 정복한 지역 가운데 가장 거센 침략을 받은 곳으로 유럽 제국주의 침략이 가장 심하게 드러난 곳이었다. 18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복은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1914년에 이르면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되찾은 다음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리베리아와 에디오피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유럽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1830년대 이미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진출했고 영국은 나폴레옹과 전쟁 당시 남아프리카의 중요한 곳인 케이프타운을 정복해 인도와 극동지역 무역의 근거지로 삼았다. 17세기 이래 이 지역에서 살던 네덜란드 농부들은 영국의 압력으로 약간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들은 1880년대 영국의 압력에 맞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1870년대까지는 서구의 여러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은 별로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관심은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에 의해 갑작스럽게 변했다. 레오폴드 2세는 1876년 국제중앙아프리카 탐험 및 문명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곧장 유명한 탐험가 한 사람을 아프리카 콩고에 보냈다. 그는 스탠리였다. 스탠리는 원래 신문 기자였으나 탐험을 좋아했다. 그는 1871년 리빙스턴을 구출하기 위해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한 경험이 있었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에도 참전했던 모험가였다. 스탠리가 레오폴드 2세의 지원을 받아 콩고를 탐험한 뒤 그곳 원주민 추장과 협정을 했다. 벨기에가 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다투어 탐험가를 아프리카로 보냈다. 아프리카의 기후,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자연의 형태, 특히 강줄기의 급경사 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정복이 매우 어려웠으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정복 욕심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애썼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치가들은 1884년 베를린에서 만나 모임을 가졌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각국들이 식민활동을 벌이게 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개인 자격으로 콩고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콩고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선포해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베를린에서 열린 그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식민지를 가질 경우 실제로 식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강대국은 군대와 탐험대를 끊임없이 식민지에 내보냈다.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사고파는 등 노예 무역이 유행하기도 했다. 베를린 협정에서 노예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아프리카에 많은 돈을 들인 자본가를 위한다는 구실로 노예 무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영국의 아프리카 진출. 영국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살펴보면 유럽 제국주의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당시 영국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빼놓으면 오직 서부 바닷가의 몇 군데의 근거지를 갖고 있을 뿐이었다. 영국은 아프리카 이외에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집트가 혼란스러운 국내 사정 때문에 영국의 힘을 빌리게 되자 영국의 아프리카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이집트는 터키에서 파견한 총독 키디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다.
키디브는 터키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영국은 승낙했고 이집트에 많은 자본을 들여 이집트 근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큰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었다. 스웨즈 운하 건설 공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영국, 프랑스의 자본과 이집트의 국내 자본을 함께 들여 착수한 이 건설 공사에 아무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집트로서는 나라의 모든 경제력을 여기에 집중시킨 데다가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되돌아오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사정은 나빠졌다. 영국은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면 인도양과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항로가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루빨리 끝내기를 원했다. 영국은 자신들이 자본으로는 이처럼 거대한 건설 비용을 댈 수 없었으므로 프랑스의 자본을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이집트를 소유하게 되면 손해만 보게 될 뿐이라고 생각해 망설였다. 영국 수상 글래드스턴은 영국이 이집트 내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프랑스에 약속했다. 프랑스는 건설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게 됐다. 이집트 국민들은 영국이 자기 나라의 후원자로 행세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영국이 하루속히 이집트에서 물러갈 것을 바랐다. 영국은 이집트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수단까지 진출했다. 이집트 국민의 불만은 더욱 커져서 폭력 사태로까지 나타났다. 영국은 이러한 사태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진출했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힘으로 곧장 눌러버렸다. 1883년 수단의 이슬람 교도들은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수단의 이슬람 교도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배신하고 이교도를 수용한다고 비난하면서 종교 전쟁을 선언했다. 영국은 카디브의 군사 1만여 명을 동원하고 영국의 장군 윌리엄 힉스로 하여금 전쟁을 지휘하도록 했다. 영국은 수단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으나 그 결과는 이집트군의 전멸로 끝나고 말았다. 영국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카디브 지원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프랑스도 영국이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끌어들인 데 비난하고 나섰다. 투자한 기업가들도 전쟁이 확대돼 경제적으로 혼란만 겪게 됐다고 수상 글래드스턴을 공격했다. 글래드스턴은 국내외의 비난과 사회적 혼란에 굴복하지 않고 1885년 새로운 수단 정복 계획을 실시했다. 새로운 이 계획에 따르면 고든을 정복의 책임제로 정하여 수단의 구세주로 불리는 마흐디를 물리치겠다는 것이었다. 마흐디는 수단에서 이 세상이 끝날 무렵에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 나타난다는 구세주로 불린 인물이었다. 고든은 마흐디에게 패배해 목을 잘리고 말았다. 영국은 또 한 번 싸움에서 실패했다. 1898년 영국은 마침내 옴두르만 전투에서 수단과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영국은 이슬람 교도 1만 1천 명을 학살했고 영국군은 불과 28명만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의 거짓말은 보어 전쟁에서도 드러났다. 영국과 보어인은 평소에 몹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보어인들의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보석과 금광이 발견되면서 더욱 사이가 나빠지게 됐다. 트란스발의 폴 크루커 대통령은 보어인들을 위해 바다에서의 활동을 넓히고 독립을 꾀했다. 보석과 금을 탐내해 보어로 몰려오는 외부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말썽이 일어났다. 영국의 세실로즈가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 음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디지아에서 다이아몬드와 금광을 발견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세실로즈는 카이로로부터 케이프타운에 영국의 군기가 휘날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고 상상했다. 1895년 마침내 세실로즈는 그의 계획을 친구인 린더 제임슨에게 알리고 600여 명의 무장 군인을 트란스발에 몰려 보냈다. 이들은 크루커 대통령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곳에 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임무를 띄었던 것이다. 무장 군인의 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세실 로즈와 제임스는 망신만 당했다.
그 후 영국은 1899년 또다시 보어 전쟁을 시작해 이 조그마한 나라를 마침내 남아프리카의 영국 연방으로 만들었다. 유럽의 아시아 진출. 인도와 중국은 그 당시 강력한 왕의 통치 아래 있었다. 오랜 문화의 전통과 힌두교, 불교 등 종교적인 힘에 의해 문화적으로 잘 뭉쳐 있었다. 유럽인들이 아시아 쪽으로 처음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는 유럽인들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그 가운데도 중국과 일본은 유럽인을 매우 싫어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아시아 진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고 그 지역의 강한 독립성을 쉽게 꺾을 수 없었다. 인도의 경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 등 국가 내부적으로 통합이 잘 안 되어서 17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세력들이 밀고 들어가 서로 세력을 키우는 전쟁터가 되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 이곳 인도에서도 먼저 세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심기에 노력했다. 1857년에서 58년 세포이 투쟁에서 인도의 힌두교와 이슬람의 세력을 다스린 이후부터였다. 인도는 겉으로 영국에 의해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인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지 인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지지 때문은 아니었다. 유럽의 중국 침략.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영국의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서유럽과 본격적인 무역을 하지 않았다. 이 무렵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편이 중국인들의 체질에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아편 무역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군사적인 힘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영국은 중국의 항구를 순식간에 빼앗는 등 전쟁을 벌였다. 영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쉽사리 중국을 굴복시켰다. 그 결과 아편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쟁에 진 중국의 황제는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중국의 오랜 전통과 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평 천국의 난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혼란을 이용해 서유럽의 침략은 더욱 심해졌다. 1894년에서 95년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항복하게 되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은 마치 청나라의 후원자인 양 나서서 일본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다. 서유럽의 강대국들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주는 대신 그 대가로 청나라의 영토 또는 특권의 허가 등을 요구했다. 청나라는 영국계에 항복한 후 중국 내에서 서구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중국은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을 불러들였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청나라의 요구사항만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당시 미국은 모든 국가 사이의 무역은 이루어져야 하고 중국의 영토를 서구 강대국들은 침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장은 겉으로는 중국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서구의 강대국들은 청나라 정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외교 선언을 해왔다.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민족주의 애국자들은 비밀 조직을 만들어 외국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동족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미워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그들은 기독교가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중국 침략의 앞장서는 가장 나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유럽과 미국은 힘을 합쳐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는 한편 선교사들의 희생에 엄청난 배상금을 청나라에 요구했다. 또 중국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을 뿌리 뽑는다는 핑계로 수도인 베이징을 불태워 귀중한 문화재들이 파손되거나 불에 타 없어졌다. 이 무렵 일본이 세계의 강대국인 러시아를 무너뜨린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서양과 일본의 세력 다툼.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양 세력의 여러 가지 압력에 마침내 굴복해야 했다. 일본은 서양의 세력에 눌려 무역 등 모든 분야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동원해 일본 항구의 문을 열게 만들었다. 일본의 서양의 세력이 들어서오자 일본의 전통 무사 귀족인 사무라이 계층은 외국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협조하는 정보의 관리들조차 죽였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힘을 모아 사무라이의 근거지를 공격했다. 1867년 일본은 봉건 사회를 끝내고 군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명치유신을 시작했다. 일본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식으로 군대를 훈련하고 군사들을 크게 늘렸다. 1895년 나라의 모든 것을 연 일본이 이후 40여 년, 명치유신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뒤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벌였다. 이때 모두들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믿었으나 전쟁의 결과는 일본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일본은 중국 영토의 일부를 요구했으나 서구의 강대국들은 여기에 간섭하고 나서 일본이 요구한 주요 지역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은 크게 분노했다. 마침내 1904년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서구의 강대국들은 일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이 다스린 인도. 무굴 황제가 다스리던 인도 제국은 없어져 버렸다. 대신 인도에 영국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 사법, 군사 조직 등을 인도에서 실시했다. 영국은 인도 사람 가운데에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 영어를 교육하고 계급이 낮은 관리 또는 장교로 이용했다. 그때 인도의 인구는 약 3억 명이었는데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인종으로 갈라진 채 옛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날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하는 호남 민족 국가였으나 영국은 당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방법의 한 가지로 통일된 법령과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을 사용할 것을 강제로 요구했다.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전신, 전화 등 통신시설을 설치했고 농업과 산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각 인종 사이에 벌어진 소규모 전쟁을 모두 끝내도록 했고 지역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인도인들에게 오히려 불만과 미움을 사게 만들었다. 영국은 인도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신분 정책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어떤 인도인들은 영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었다.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은 평등과 자치를 요구하며 1880년대에 힌두 인도 국민회의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비록 부유층 힌두 교도를 중심으로 조직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독립의 중심 세력으로 크게 활약하게 되었다. 1912년 인도의 회교도들은 회교연맹이란 단체를 만들어 통일과 서로의 협조를 외쳤다. 대다수의 인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 인종, 계급 등의 차이에 관심을 보일 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인들은 하나로 단결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지식인들은 영국의 불만을 품고 영국에 계속 대항하면서 독립을 꿈꾸며 이를 위한 준비에 애를 썼다. 영국은 1919년 결국 인도인들의 입법의회를 승인하게 됐다.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은 오랜 투쟁 끝에 영국으로부터 이 정도의 양보를 얻어낸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펀자브의 암리차르에서 영국의 한 장교가 데모를 하는 인도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건이었다. 이때 379명이 죽고 120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된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인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애국심과 분노에 불타게 했다. 영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인도인들로 하여금 민족의 단결을 가져오게 했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인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모한다스 간디가 민족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모한다스 간디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폭력 무저항 비협조를 지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인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인도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나 높은 관리직 또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절하라는 것이었다. 인도인들에게 영국의 제품을 사지 말자고 외쳤다. 간디는 생활의 모범을 보여 모든 인도인들의 뜨거운 존경을 받았다. 간디는 또 인도인들을 불리하게 만든 종교의 감정도 풀 수 있도록 노력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미워하게 된 것도 영국인이 인도인들을 일부러 갈라놓기 위해 일부러 만들었던 것이다. 간디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로 갈라진 인도인들의 새로운 단결을 호소했다. 간디는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내 몸을 바쳐 인도가 독립될 수 있다면 이 감옥에서 당장 목숨을 버리겠다. 간디는 이처럼 외치며 감옥 안에서도 늠름했다. 간디는 감옥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 투쟁을 벌였다. 영국은 감옥에서 간디가 숨지게 되면 나라가 더 시끄럽게 되기 때문에 감옥에 의사를 보내 간디 건강을 살피도록 했다. 인도인들은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영국인을 무너뜨리는 데 용기를 갖게 되면서 영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키워나갔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에 점차 세력을 넓혀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인접해 있던 나라들은 유럽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유럽 국가 가운데 프랑스가 가장 제국주의를 내세운 대표적인 나라였다. 프랑스는 1883년에서 85년까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인도차이나 지역을 중국에 그 대가로 요구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 오늘날의 태국까지 엄청난 세력을 뻗어나갔다. 영국이 미얀마로 진출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자 두 나라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로 약속했다. 시암을 두 나라가 아무도 넘보지 않도록 협정을 맺었다. 시암은 영국과 프랑스 틈바구니에 있는 중간 지역으로 전쟁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영국은 이 협정의 대가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는 시암의 일부 지역을 얻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안 미국과 독일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17세기 이후 인도네시아를 계속 다스리고 있었다. 동북 및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은 동남아시아의 경우와는 약간 달랐다. 붉은 곰으로 불리는 러시아가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몽골을 빼앗고 티베트와 아프가니스탄을 넘보는 러시아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운 나라는 영국이었다.
극동 지역의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로 진출하자 일본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하면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침략하는 것을 막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영국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나선 일본에 대해 영국은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고, 일본은 영국이 묵인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를 쉽게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실패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로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의 진출을 꾀했다. 러시아는 1889년 이래 페르시아에서 철도 건설을 위한 자본을 둘러싸고 영국과 경쟁을 벌였고, 페르시아만에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갖기 위해 애썼다. 영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위험을 느꼈다. 영국은 인도 북부의 아프가니스탄과 티베트에도 간섭을 하여 러시아와 영국은 티베트는 그대로 둔 채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티베트에 대해 영국과 서로 협조하기로 된 러시아는 페르시아에서 영국의 양보를 얻어 페르시아의 북부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페르시아는 3개 지역으로 나뉘어 북부는 러시아, 중부는 분리지역, 남부는 영국이 지배하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외국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며 1909년 국왕을 폐위시켰다. 국왕은 그들의 반란을 다스리기 위해 러시아의 힘을 빌려 1925년까지 국내 전쟁을 치러야 했다.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은 페르시아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있다는 사실이 강대국에게 알려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다. 1920년대에 들어 페르시아는 팔레비 가문의 새로운 왕 리자를 통치자로 내세워 나라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했다. 리자는 영국을 몰아내고 미국을 새로운 동맹국으로 맞아들였다. 그 이유는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경제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인에 의해 정복된 뒤 해외에서 건너온 이민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19세기 동안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에는 미국과 같이 아일랜드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등이 고향을 떠나 꿈을 가꾸고 있었다. 이들은 19세기 전반에 스페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을 잇따라 일으켜 독립국가를 세웠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원조를 받아 거의 성공했는데, 특히 영국은 자유무역, 세계시장의 확대를 위해 이들을 도왔다. 미국의 멀로 대통령은 신대륙에서 미국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유럽의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영국의 경제적 지원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의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고, 프랑스의 진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인의 경제적 지배로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유럽의 문화는 일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의 예로 아마존강 유역의 마나우스라는 곳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인 라 스칼라를 본딴 극장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 극장은 고무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해온 원주민 인디언들의 노동력 착취로 가능했던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우데자네이루, 산티아고 등 남미의 문화도시에는 상인들이 유럽 사회의 움직임과 유행을 전하게 되었다. 유럽인들은 이 지역의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침략한 것은 비극이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중남미의 욕심을 계속 버리지 않았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빼앗은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매우 심했다. 미국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실천했고 또 소유하게 되었다. 외국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주인 행세를 톡톡히 했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상당수는 미국의 손아귀 속에 있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맞서 혁명을 일으킨 나라는 멕시코였다. 풍부한 석유를 가진 멕시코는 미국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1911년 혁명을 일으켰다. 에밀리아노 사파타, 판초 빌라 등 멕시코의 혁명가들은 농민을 위한 토지개혁, 미국인 살해 등의 목표를 내걸고 줄기차게 민족주의 운동을 벌였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은 멕시코의 반란을 다스리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과 중남미의 나쁜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 세계 여러 나라에 눈물과 피를 흘리게 했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종로에서 뺨 맞은 분을 한강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죠? 왜 분을 한강까지 가져왔을까요? 쌓인 서름과 분노를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약자겠죠? Y뉴스 외전 6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63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